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직도 우리 사회엔 인권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인권이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들어진 이상재 국장의 힐더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대충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저 멀리 통영에서 대전까지 와서 인권운동을 하고 계시는 대전 충남 인권연대 이상재 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금방 가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난번에 인권학교 이제 네네. 운영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게 잘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면서요? 예, 9월 둘째 주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한 신청은 한 54명 정도 했고, 되게 저희들이 한 4강 중에 4주 강의 중에 3번 이상을 들으면 인권 도서를 한 권씩 들어요. 인권 도서 책. 네, 그걸 받아가신 분이 39명이니까 상당히 잘 성황리에 끝난 거죠. 네, 참석률이 되게 좋았네요. 예, 강연이 되게 재밌었었나 봐요. 예, 강의가 강의 안 하셨죠? 저는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단체 다른 네. 거니까 제가 하는 건 그렇고 해서 외부 강사진으로 꾸려서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도 요즘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인권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네. 여기저기 출강 많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래도 이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교직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녔는데 조금 변화의 조짐을 느끼는 게 뭐냐면 경찰 조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권력기관에서 연락이 오고 제가 또 언젠가 한번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국회의원 이재정 국회의원이 정보 공개해가지고 국정감사 앞두고 경찰청에다 한 거 보니까 충남
충북 제주경찰청이 지난 5년간 인권 교육한 거 자료를 내놔라 했더니만 내놨는데 지난 5년간 이 세 경찰청이 단 1회를 했더라고요. 5년 동안 한 번. 네, 그리고 강사료 지출한 거 10만 원. 오. 그러니까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한 거죠. 회식비가 그거보다는 많이 나겠다. 엄청 나오죠. 나오는데 네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8월 하고 9월 통틀어서 경찰을 2번, 해경 2번 이렇게 해서 4번을 갔으니까 뭐 2달 사이에 지난 5년 한 거에 몇 배를 한 거죠. 근데 뭐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이제 변화된 정권 아래에서 조금 뭐 알아서 조금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좀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조금 그 경찰 일 조직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뀔 그 어떤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신호 아닌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하면 흔히 뭐 민중의 지팡이 이런 얘기해서 포도리 그 그림도 마스코트도 그렇죠. 예쁘고요. 네. 친근한 이미지일 것 같은데 사실 경찰 보면 무섭잖아요. 아유, 뭐 무섭죠. 야, 경찰 그러면은 안도가 아니라 아니 그 우리가 그 경찰, 검찰, 뭐 법원 이런 데 가가지고 웃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어요. 정말로 없어요. 법원이나 검찰에 웃고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뭐 복사 등기하러 오신 그 여직원들 정도나 웃고 다니지. 네네. 다 인상 다 찡그리고 다니죠. 그러니까. 경찰분들 인권 강의하실 때 그 강의 수강 태도는 어때요? 잘 들으세요? 이게 원래 공무원들이 좀 딱딱하잖아요. 네, 딱딱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떠나서 좀 어떤 강의든 교육이든 좀 효율적으로 되려면 조금 이제 적정 인원을 맞춰줘야 좀 이게 뭐 아이 컨택도 하고 질문도 받고 뭐 물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 경찰 교육 가면 최소한 200명, 많으면 제가 몇 년 전에는 500명이 앉은 강당에서도 해봤어요. 무슨 연설인데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교육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뭐 강연 몇 번 교육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실적 위주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건데 조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찰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다들 업무가 너무 바쁘고 뭐 예를 들면 뭐 지구대 근무, 뭐 내건 근무 뭐 이렇기 때문에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조직이 큰 만큼 이 교육에 대한 그 뭐랄까 계획만 있으면 이게 짜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구대마다 다니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게 교육은 뭐냐면 분기별로 하는 자기들 큰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이틀에 걸쳐서 이제 비번도 있을 테니까 그 이틀에 그냥 저를 불러서 이제 때려 맞추게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 교육금 마치면 성희롱 예방 교육, 그거 마치고 나면 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교육도 넣고 그렇게 해서 뭐 한 오전 3시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청신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는 출발하는 게 낫고 또 500분 중에 적어도 50분은 열심히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500분 하는 강의 들어가면 별 수 없어요. 앞에서 잘 듣는 분하고 아이 컨택 하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저 뒤에 조는 분 뭐 그거 어떻게 제가 다 하고 거기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죠. 할 수 없죠. 잡혀갈까봐. 그리고 국장님 페이스북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한동안 좀 잊혀진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작년인가요? 그 해외 거주하는 그 북한에서 온 그 여종업원들 12명의 이렇게 우리 남한으로 왔었는데 그분들이 뭐 자발적으로 왔네 아니면 납치를 했네 여러 얘기들이 있었었잖아요. 근데 그 관련해 갖고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좀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하고 계신 분이 지금 장경욱 변호사님이라고 서울에 있는 인권연대 운영위원도 하시고 저하고도 개인적으로 좀 알고 계신 분이기도 한데 그 국정원 간첩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때 그 주역이셨어요. 주 이제 변호사셨고 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호성 씨 관련해 유호성 씨가 나중에 최종 무죄 판결라고 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을 갖다가 그래서 한 20일 가둬놓고 여동생 가둬놓고 이제 간첩을 이렇게 자백하게 만드는 그 거짓 자백하게 만든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 장 변호사님이 보니까 이 패턴화된 국정원이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장 변호사님의 안테나에 들어온 게 그 해외에서 12명의 종업원들을 갖다가 이분들이 뭐 자유대안으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유대안 그거 한 80, 90대 용어인데 보니까 좋다. 이거 그럼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그런 사례가 많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 처리가 됐고 했으면
예를 들어 민변 변호사고 하면 그 들어왔을 때 변호사니까 변호사 자격으로 수사 과정에서라든지 아니면 뭐 과정에서 접견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 도 모르고 그러니까 명절 앞두고 남한에 있는 가족이 있으면 만나기라도 좀 하고 생사라도 좀 어떻게 살고 있는지라도 좀 알자. 국정원 공개해라. 니네 자신 있으면 그 얘기를 지금 광고를 갖다가 좀 싣자는 게 지금 장 변호사님의 계획이죠. 예. 그러게요. 그때 왔을 때 이제 막 얼굴도 가리고 네. 그리고 또 외부하고 차단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접견도 금지시키고 네. 이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 오면은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에서 교육 받은 다음에 나중에 사회로 나오는데 네. 그런 과정들도 지금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되게 이제 12명이 한꺼번에 오는 거는 되게 사건이잖아요.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체제에서 보면 되게 이제 예를 들면 국정원 그 기존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체제에서 보면 되게 이게 홍보를 삼을 만한 그 사건인데 그 탈출했다. 그것만 딱 알려지고 그 이후에 그 과정이라든지 개개인별로 어떤 뭐 사정 때문에 했다든지 그것도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이제 일부 이제 장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거는 좀 기획된 강제 입국의 그런 의심이 가지 않는가. 근데 의심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국정원이 이제 답을 할 차례 아니다. 자유롭게 만나면서 이 친구들 만나면서 해봐라 이제 하는 그런 그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장님이나 저는 어렸을 때 113 이 번호 되게 익숙했었잖아요. 그렇죠. 간첩 신고, 간첩 선이 3억 준다고 했었나? 간첩이 5천만 원이었고 뭐 이런 거 딱 붙고 그런 대공 관련한 그런 홍보도 많이 했었던 것 포스터도 같은데. 뭐 황당한 포스터 많죠. 한동안 안 보였던 이웃집 아저씨 간첩인지 뭐 이런 거. 구겨진 군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신고하고 그쵸. 뭐 담배 가격을 모르면 신고하고. 새벽에 이슬 맺고 산에서 내려오면 신고해야 된다고. 나는 자연이다 나오시는 분들은 다 신고해야 되겠네. 뭐 그런 시대가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또 뭐 유호성 씨 간첩 조작 사건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일들이 지난 정권 때 있었었고 이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지역 인권 얘기를 한번 해보죠. 힐더월드 여기서 월드는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대충남 지역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대전교육청 관련된 이게 저도 참 주제를 정하면서 좀 지겹기는 한데 이게 또 새로운 거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새로운 이슈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즌 2 업그레이드를 교육청에서 자꾸 사건을 일으켜 주시니까 저희도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좀 기독교 관련해서 기독교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또 기독교 문제는 나중에 얘기할 때 왜 또 들고 나왔는지를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단 대전교육청 시즌 2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뭐 어떤 인권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물론 이제 봉산초등학교 급식 포탈에도 검색 1위로 올라간 학교니까 뭐 실명을 그대로 하면 봉산초등학교의 급식 문제가 이제 터졌었죠. 터져가지고 정말 하기 싫은데 그 학부모들이 그 인권단체도 들어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상조사위원으로 한 열흘 넘게 조사를 했었어요. 잠깐만요. 정말 하기 싫었어요? 그럼요. 억지로 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게을러 가지고요. 그런 거 막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앉아 있고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어쨌든 뭐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이렇게 했고 일단 이야기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그 급식을 믿을 수 없다. 학부모들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아픈 아이들이 막 배 아프다 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나본 그 학부모 중에서는 아이가 원인 불명으로 계속 아프고 있는데 원인을 못 찾겠는데 급식 문제가 한두 개씩 막 터지니까 혹시 급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급식 모니터링을 학부모 스스로 이제 하시다가 보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심각하다. 그리고 뭐 환경도 그렇고 급식실 환경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보니까 영양사하고 조리사분들하고 감정 싸움을 5년째 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막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실제로 제가 조사를 가보니까 영양사분은 조리사분을 엄청 또 막 쉽게 하면 씻고 조리사분은 영양사분을 또 씻고 이게
한 5년간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뭐 제대로 된 급식이 아이들한테 전달됐겠느냐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들이고. 거기 왜 사이가 안 좋았대요? 일단은 영양사부는 교사인 거죠. 그렇죠. 영양교사인데. 영양교사하고 이제 정규직이고 꼭 갑에 위치고 조리사분들이 을에 위치일 거예요. 그런데 꼭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간에 뭐 그게 이미 골이 깊었구나. 골이 깊고 서로 간에 제가 볼 때도 다 잘못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문제는 그걸 해결해야 될 교장, 뭐 교감, 그리고 교육청, 뭐 동부교육 지역, 서부교육지원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걸 몇 년씩이나 이제 그냥 놔두고 있었던 것들. 민원을 제기해도 제기해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회식 한번 하면서 자 잘합시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 또 학부모들이 붕괴하는 거는 그 학교를 2번 연속으로 정년을 앞둔 교장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2번 연속으로 정년 한 2년 뭐 이렇게 앞둔. 그러니까 정년 앞둔 교장 선생님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정년 때까지 아무 사고만 안 나기를 뭐 이런 것들이죠. 말년 병장심정 같은 뭐 그런 거라 할까요? 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 문제 제기를 서로 양쪽에서 할 거 아닙니까? 조리사는 조리사, 영양사 해도 전혀 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학부모들이 교육청 앞에서 뭐 집단 시위하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이 아뜨거 해가지고 뭐 진상조사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포함한 특별감사 해가지고 된 것들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1년 지난 오늘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잘하겠다라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조리사분들, 영양교사분들 그 인터뷰를 이제 했거든요. 인터뷰를 이제 물어보고 궁금하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왜 이게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한데 그 중에 하나 진짜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븐 클리너라고 있어요. 오븐 클리너. 오븐 클리너는 오븐에 묵은때 닦는 거. 묵은때가 있으니까 묵은때를 갖다 효과적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닦아내는 건데 잘 닦기라고. 잘 닦이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러니까 묵은때를 닦아내는 거니까 엄청 이게 독성도 좀 있고 세정력이 강해야겠죠. 강하고 그래서 물에다가 뭐 몇 배로 희석해서 써야 되는 건데. 영양교사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조리사분들 여사님이라고 그러죠. 여사님들이 오븐 클리너를 갖다가 뭐 희석도 제대로 안 하고 한 달에 뭐 한두 통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븐 클리너는 말 그대로 오븐에 써야 되는데. 그렇죠. 오븐 닦는 거니까. 그걸 어디다 쓰십니까 물어봤더니만 바닥 청소하는 데다 쓴다는 거예요. 바닥 청소하는데 왜 쓰냐니까 이게 묵은때가 잘 닦이고 세정력 소독력도 높으니까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이걸로 하는 게 이제 잘 닦이니까 품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 품이 덜 들어가니까. 근데 조리사분들한테 물어봐도 영양사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럼 타 학교는 이걸 한 학기에 한두 통 쓸까 말까 한데 여기는 한 달에 한두 통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몸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이렇게 쓰시냐 했더니만 서로 영양사와 조리사분들은 이제 서로 책임을 이제 미루는 것들이죠. 미루는 것들이고 그 사실을 알고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또 어떤 조리사분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모 학교에서 뭐 설거지에도 썼다. 밥솥 이런 거. 장재한 기자님 다니는 아이 그 학교라면서요? 근데 이제 어제 발표난 특별 감사를 또 해서 나온 거 보니까 그분만 양심 선언하는 그분만 한 거지 다른 조리사분들이나 영양교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야. 그렇게 또 특별 감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참 이거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믿기가 참 어렵네요. 양심 선언한 분은 자기 혼자 편법을 저질렀다. 자기 혼자 양심 선언을 한 게 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 떠나서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학교에서 오븐 클리너를 이렇게 좀 남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니 각 학교에서는 오븐 클리너는 목적에 맞게 오븐 클리너를 쓰고 뭐 바닥 세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걸 행정 지도가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1년 후에 그보다 더 심한 사건이 이제 터진 거 아닙니까? 심지어 국솥도 바닥 청소가 아니고 국솥도 쓰는데 오븐 클리너를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변기에 묵은때를 벗기는 게 잘 닦이니까 그걸로 식기를 닦은 뭐 잘 닦기라고
뭐 이렇게 생각해봐도 뭐 비유가 될지 그렇죠.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대전의 학교 행정 그리고 대전의 어떤 급식 행정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뭘까 생각해 보면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정말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설거지를 어떻게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떤 봉산초등학교 어떤 학부모처럼 아이가 원인 없이 아프고 아이가 갔다 왔는데 배가 자주 아프고 원인을 모르겠는데 혹시 급식 문제 알까? 급식 문제라고 밝혀지면 그걸 급식을 개선하면 되는데 이건 밝혀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 문제 있는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잊혀질만 하면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전교육청이 제대로 된 행정 지도를 갖다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건 틀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븐 클리너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오븐 위에다가 밥을 떠먹거나 국을 담아 먹지는 않으니까 오븐 안에다가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단지 이제 잘 닦이니까 잘 닦인다는 거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반짝반짝하는 거지. 그렇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세제도 너무 이렇게 물로 잘 안 헹구면 잔류 남아서 그렇죠. 뭐 계면활성제가 우리 뭐 소화 기능을 안 좋게 하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문제를 작년에 봉산초등학교에서 비슷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심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말씀 하나 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급식 먹고 탈나는 건 또 최근에는 어떤 대전의 모 여고에서 식중독 걸려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제 뭐 고통을 호소하고 지금 10몇 명 아직 퇴원도 못하겠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사건 사고가 없는 가운데 급식 사고가 터지면 이건 그냥 일회성이다. 일회성이다. 완벽한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교육감이 되든지 간에 사고는 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같이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런 사고가 빈번한 상황에서 식중독 사고가 터지면 내가 볼 때는 이건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 사고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예를 들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정을 지금 대전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하도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부교육감이 어젠가요? 뭐 그저께인가 이게 사과도 뭐 기자들 불러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기자들 불러서 사과할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게 반복되지 말아야 되는데. 대전이 급식도 지금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것 같고 그리고 급식으로 관련한 사고도 이렇게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교육청이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기관들의 관리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일단 최우선 가치가 돼야 되는데 그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면 뭐 두발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인권에 분류해서 자유권이죠. 뭘 허할 권리, 우리가 해야 될 권리 자유권이고 급식이라든지 뭐 쉴 권리 이런 거는 이게 사회권이거든요. 학생들도 자유권이나 사회권이 학교 안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됩니다. 근데 왜 먹을 걸 가지고 이렇게 불안에 떨어야 되고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전교육청은 정말 심각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교육청 구내에서도 오븐 클리너로 설거지를 하시고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저는 오븐 클리너가 사용되는 이 메커니즘도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그 예를 들면 조리사분들이라든지 영양교사분들이 그걸 갖다 할 수밖에 없는가? 노동력은 딸리고 힘든 가운데 뭐 급식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또 소독까지 다 하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을 이렇게 먹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희들도 이제 보니까 봉산초등학교는 좀 오래된 학교고 해서 그 급식실도 되게 협소하고 그 여사님들 그 샤워 시설도 되게 좀 아주 빈약하게 돼 있어 가지고 그 샤워 시설도 들어가 봤어요? 아니 얘기만 들었죠. 근데 순간 갑자기 옆반나 해서. 근데 힘든 거죠. 막 여름같이 땀 흘리고 하면 샤워하고 해야 되는데 뭐 다 같이 할 수도 없고 뭐 교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시는 분의 노동권도 보장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질 높은 예를 들면 급식에 대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다. 지난번에 저희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인력 배치를 좀 더 하든지 아니면 시설 환경을 갖다가 좀 더 바꾸든지 해서 돈이 없다고 하겠죠. 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겠죠.
가까운 세종이라든지 전북이라든지 바로 접경에 있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네. 근데 여기서는 중학교 완전 무상급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은 지금 중3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작년에는 중학교 전혀 안 하고 있다가 네. 연차제로 하겠다고. 근데 대전이 돈이 적은 도시인가? 저는 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럼 또 전북이나 세종은 돈이 많은 도시인가? 그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쓰고 있느냐에 대한 걸 갖다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도 예를 들면 급식 문제가 터졌으면 제가 교육감이라고 하면 야 5,7만 선언 내가 교육감일 네. 때 급식만큼 어떻게 때려잡겠다. 어떻게 때려잡겠다. 어떤 급식혁명 악습에 대한 고리를 갖다 때려잡겠다. 바로 잡겠다는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하나하나 좀 바꾸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본 적이 없다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학부모는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시적 구조다. 우리 설동호 교육감님 구호가 대전교육 성공시대인가 그거 아니에요? 뭐가 성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눈초리를 갖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왕에 이제 이게 나온 교육에 있어서의 인권 이야기가 나온 마당에 하나만 더 이제 문제를 갖다 하나 지적하자면 얼마 전에 제 홈페이지에 서구의 모 고등학교 학부모라고 하면서 저 인권 피해 사례 뭐 이렇게 접수하는 홈페이지 란이 있거든요. 이제 저희만 읽을 수 있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솔직히 참. 이 문제를 지금 이 2017년 이 9월에도 이걸 또 지적을 받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창피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즘 저 한절기잖아요. 또 고등학교니까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아침 일찍 가고. 네, 아침 일찍 가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여름엔 그러니까 낮에는 여름 기우고 또 아침이나 밤에는 아주 서늘한 가을 기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얇은 잠바를 하나씩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챙겨서 보내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걸 아침에 일찍 가니까 입고 갈 수도 있잖아요. 교복 위에다가 그걸 입고 가다가 교문에서 선생님한테 적발이 되면 벌점 마이너스 5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교복 입고 돌아야 되는데 교복 이외에 외투를 입어가지고. 이게 나는 학생 지도하는데 교복 위에 외투를 입으면 도대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갖다가 일단 통일감이 떨어지고 제가 지금 바빠가지고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이거 방송 마치고 나서 이제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당국에다 질의를 할 생각인데 말 안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했다. 그렇죠. 그게 학교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는 애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지. 했다는 것들이죠. 네 왜 내 말 안 들어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교사분들이 앞에 나가서 지적하고 누구 벌점 5점 계산할 상황에 그런 조건이라면 정말로 우리 반에 정말 표정이 요즘 어두운 아이가 있으면 쟤는 왜 어두울까 상담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면 교과 요즘 선생님들 잡무가 많아가지고 교과 이거 준비할 시간도 없다 수업 준비할 시간도 없다는데 차라리 그때 수업 준비하는 게 훨씬 올바르고 교권을 위해서라도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죽으라고 나와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교복 위에 외투를 입었나 안 입었나를 갖다가 감독한다는 것들이죠. 그거는 선생님의 어떤 그런 행위도 있었겠지만은 위에서 시켜서 그런 거 그렇죠. 있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학교 방침 이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한 이제 학교 방침이 아닌데 교사 임의대로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아까 경찰 얘기도 했지만 경찰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한목적적이어야 되고 또 비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범죄에 비례해서 예를 들면 죄를 합당하게 줘야 그렇죠.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교복 위에 외투를 입는 거 어디 학교예요?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이제 덧붙여서 문제 제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좀 있으면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 오면 아이들이 교복으로만으로 힘드니까 그렇죠. 이런 파카 뭐 이런 걸 두꺼운 거 이제 입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또 교칙이 뭐냐면 파카를 입을 때도 꼭 안에 교복을 착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복도 동복이면 좀 나름대로 두껍잖아요.
그걸 입고 파카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둔해지죠. 둔해지 완전히 뭐 펭귄이죠. 해가지고 그렇게 안 입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 교복 세대가 아니라서. 아 그러시구나. 예. 저는 교복 부활 1세대인데 제가. 저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지역이 달라서 제가 그런가? 2학년 때 부활이 돼가지고 네네네. 1학년은 하고 2학년은 찬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이 돼가지고 그러셨구나. 네네네. 3학년은 당연히 1년밖에 안 입고 3학년들은 안 입었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좋은 학교 다니셨네요. 투표도 하고. 네. 근데 생각해 보면 학교 생활을 하는데 가장 우선시돼야 될 거는 아이들이 좀 편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데에다 가장 주안점이 맞춰져야 되지. 교복을 입고 안 입고 안에 입고 안 입고 그게 왜 가장 주안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갖다가 학교 다니는 교사나 학생들은 막 그래 왔으니까 그런다고 보지만 한 발만 뒤로 물러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있으면 너무 웃긴 상황인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 교복을 벗고 외투를 입고 학교를 가면 도대체 어떤 그 아이들의 학습이라든지 그 학교 생활에서 불편함이라든지 그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거예요. 교복 얘기는 참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산업자본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 보면 또 뭐 가난한 집 애들은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또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나올 것이고 또 이제 교복값 되게 비싸니까 뭐 그런 그런 얘기도 이유 나올 때문에 거고. 교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목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복이 학교 생활에 절대선 교복을 추앙하고 무슨 교복신입니까? 예? 교복신입니까? 네. 교복신을 우리가 추앙하러 아이들 학교로 보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에 본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목적이 하나 그러니까 교복을 입는 목적이 아니라 목적과 이제 수단이 완전히 이렇게 교복 자체가 목적이 돼버린 이제 그렇게 된 것들이죠.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든다. 사실은 그래요. 그 교복을 입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학생들의 어떤 편의성도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학생이 교복을 그 외투를 들고 가면은 괜찮고 입고 가면은 벌점을 받는다고 뭐 하셨고 겨울철에도 뭐 그런 얘기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 이 부분은 좀 공론화를 한번 해야 될. 또 요즘에 교복이 예전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옷이 집에 많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지금 교복이 되게 비싸잖아요. 뭐 성인들 정장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공론화시켜서 얘기해보면 좋겠다. 교복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대전 교육의 인권 시즌 2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급식 사태를 통해 본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청이 생각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리고 교복 얘기를 좀 곁들여서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민감한 얘기입니다. 저도 방송에서 시의원분들 관련해서 이제 뭐 박정현 의원님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요 종교 얘기 꼭 하거든요. 그 학생인권줄에 우리 이제 관련해 갖고 표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런데 오늘 또 이제 그 개신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네, 그 또 이것도 그냥 잠잠한데 제가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개신교 측이라든지 뭐 인권 반을 아주 싫어하시는 측에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 그 국회 개헌특위에서 전국 강력근을 돌아다니면서 개헌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부산에서도 했고, 그리고 9월 12일 날 대전에서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 자장을 맡고 국회의원 몇 분이랑 지역의 뭐 전문가들이랑 해서 뭐 기본권이라든지 뭐 통치구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 충청 같은 경우는 세종시를 뭐 헌법에 넣는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일부 개신교 쪽에서 와가지고 피켓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또 막 고함 치시면서 한동안 한 20-30분 시작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헌에 뭐 동성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대를 하면서 이제 그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개헌특위 공청회도 오셔서 이분들이 약간 열심히시네요. 네, 초반에 이제 하셨던 것들이고 그리고 어제 대전시 인권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아 드디어. 예, 개소식을 가졌어요. 이제 활동은 뭐 9월 초부터 이제 했는데 개소식을 이제 했는데 그 대전 YMCA에서 이제 위탁을 받았는데 대전 YMCA에서 저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며칠 전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지난주에 그 일부 이제 개신교의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전시청을 찾아간 거예요. 개소식 연기해라. 이거 못 갈 수 없다. 왜? 그냥 인권센터 인권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인권이 들어갔으니까 네. 하면 안 된다. 네.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분들의 논리는 이제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따라서 인권센터가 생겼으니까 인권센터는 당연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한 19가지 차별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있으니까 인권센터도 그런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신교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불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시법으로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온만이 반매운 관시법으로 다 보고 계신 것 같은 네네. 아주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근데 인권센터의 그 기능은 뭐냐면 시민들을 위한 인권 교육하고 홍보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1차적인 뭐 상담 뭐 이런 것들인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개신교 그 일부 개신교 분들이라고 우리가 좀 이제 한정을 좀 지어보죠. 그러니까 아까 동성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른바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거, 그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분들은 그걸 이제 동일시시키면서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시거든요. 뭐 그때도 말씀하신 에이즈가 창궐을 하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또 최근에는 그 이번에 새로 대법원장 되신 김명수 그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 동성애 옹호자처럼 이렇게 해서 공격도 많이 했었고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역사적 근원이 좀 연원이 좀 있는 그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그 기독교계가 아주 뭐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한 게 뭐냐면 장로님이셨죠. 그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로 생긴 장로 대통령이어가지고 상당히 환영하고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이 마지막이 별로 IMF 때문에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생겼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 신자시죠. 그리고 뭐 2000년부터 사실은 키어 축제가 시작이 돼요. 2000년부터 키어 축제가 시작이 되는데, 키어 축제를 공식적으로 반대 운동을 한 건 2007년이 돼서야 개신교가 해요. 7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들이죠. 그 7년 동안 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를 들면 2004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이기고 돌아와가지고 뭐 4대 학법 그걸 갖다가 배제한다고 했는데, 4대 학법 중에 그 사학법 개정이 있었어요. 사립학교법. 사립재단에 그 공공이사를 절반 이상을 갖다가 두게 하는 거였는데, 그 아시다시피 그 사학재단의 80%가 개신교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상당히 똘똘 뭉쳐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저지시켰죠. 그때부터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이전에는 개신교가 그 사회적으로 발언을 하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반공 이데올로기는 힘들다. 라는 것 더 이상 잘 안 먹힌다. 잘 안 먹힌다라는 걸 알게 되고 뭘 할까를 아마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미국을 보니까 미국은 개신교 근본주의 개신교가 아주 특세를 하고 있는 적인데, 보니까 동성애 반대랑 그다음에 낙태 반대, 요걸 그 개신교가 아주 그 모토로 삼고 있는데, 저거다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렇게 추론하시는 거구나. 저는 추론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이 되는데, 2007년에 뭘 추진하냐면 노무현 정부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그때 처음 이제 합니다. 그때 어디서 했냐면 법무부에서 준비를 해서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아주 구체적인 건 좀 빼버리고 그냥 간단한 것만, 그러니까 좀 할 수 있는 선언적 의미로서만 차별금지법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사학 그 법 저지를 갖다가 경험해본 개신교에서는 이것마저 이제 통과되면
큰일 난다. 거기에서도 이제 뭐 동성애 등적 지향 차별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싶어서 그때부터 직결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그래 하면서 퀴어 축제도 처음으로 반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각종 인권 이슈에 그 이후에 이제 이분들이 달려들게 되는 것들이죠. 달려들게서 뭐 이제 예를 들면 자기 세를 안으로는 자기 세를 결집시키고 밖으로는 이 기독교에 대한 영향력을 갖다가 확대하는 방편으로 예전에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갖다가 삼으면서 정권에 이걸 했다고 하면 지금은 뭐냐면 반동성애를 갖다가 무기로 삼고 이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네. 국장님이 바라보시는 네. 시각은 네. 이 개신교가 과거에 이제 그 사립학교법 그 네. 개정 관련해 갖고 네. 사학재단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 재단이 많아서 네. 그때 한번 뜨악한 다음에 네. 새로운 키워드를 좀 네. 어젠다를 설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 잡은 게 동성애 네. 이 관련이 이어서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확산된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반동성애 진영, 그러니까 그 개신교 그 일부 개신교 진영에서 희한한 신조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냐면 그 게이들을 막 비판하면서 종북 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종북 게이. 예. 종북 게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거 처음 네네. 들어보시군요. 되게 많이 쓰였던 용어입니다. 게이 분들 이제 주로 이제 사회운동하는 게이 분들이 네.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예를 들면 김주광수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회적 발언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이제 그분들을 빗대어서 예를 들면 종북 게이. 군인권센터 임태영 소장이라든지 이런 양반들 비판할 때 이 양반들이 네. 종북 게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 이전의 반공 이데올로기와 네. 반동성애 그게 합쳐진 뭐랄까 자기들의 활동을 갖다가 명확하게 규정짓는 용어 중에 하나라고 좀 봐지는 것들이죠. 네. 진짜 머리들 좋네요. 종북계. 진짜 웃기는 용어지만 참 네. 슬픈 용어기도 해요. 네. 아이고 참 네. 속상하다. 네. 네. 그 개신교도 이제 종교니까 네.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 사상 그러니까 네. 뭐 신이니까 하나님이 제일 중심이고 인간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네. 종교 자체로만 네. 보면은 그렇지만은 현실 우리가 이제 뭐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였으면 좋겠지만은 그분들이 아닌 또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질서를 좀 지켜야 되는데 네. 그게 인권하고 결부돼갖고 이런 충돌이 난다는 거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 이제 반동성애라든지 반성소수자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인권의 인자만 들어가면 다 이제 반대를 하세요. 그 여름에 그 대구에서 학생 노동인권 지원 조례를 갖다가 네.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를 갖다가 가려고 했는데 그냥 청소년들이 알바하고 뭐 이런 거 부당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대우를 받았으면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예요. 그것도 대구 지역에 또 개신교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 시의원들이 부담을 느껴서 그럼 명칭을 바꿔보면 어때요? 한번 그런 거 인권 말고 그래서 그냥 뭐 영어로 휴먼 라이츠라든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HR 뭐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까지 해서 근데 물론 뭐 그렇게 해서라도 통과돼서 지원할 수 있다면 저는 하고 싶은 생각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인권 단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인권이란 말 대신에 좀 다른 용어를 이분들이 살짝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전시 인권센터라든지 네네. 뭐 대구에 있었던 뭐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조례라든지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동성애 성적 지향 차별하는 거하고 차별 금지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다 한들 그걸 왜 거기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뭐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니까 그분들도 그 모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주변 이웃분들을 사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인권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존중받는 것이 그게 바로 당연한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뉴스를 새롭고 재미있는 시각으로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